예,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월요일 공판 중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현 소나무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의 공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 지난달 27일 날 마지막 공판이었고 그 사이에 두 번이 있었는데 송 대표가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옥중에서 단식 투쟁도 하고 그 불출석하던 주된 이유는 27일 날 공판하고 나서 32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보석 요청을 했는데 보석 요청 32일 만에 지난달 29일 날 이 보석을 재판부가 거부했어요. 송영길 대표의 그 보석 청구 요청 중에 하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총선에 출마를 했으니까 유권자를 만나서 이 자기의 역량을 좀 더 발휘를 하게끔 좋겠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후보자들이 30여 명에 이르니까 자기도 그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좋습니다. 32일 만에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송 대표가 이에 따른 심적인 충격을 호소를 하면서, 뭐 심적인 충격뿐이었겠어요. 뭐 이제 제가 소나무당의 대변인 정철수 변호사랑 통화해 보니까 뭐 육체적인 충격도 굉장히 과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파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안 나왔었고, 뭐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불쾌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광주에 출마를 해가지고 뭐 당연히 민주당이 이제 당선이 됐지만 이제 서구갑에 출마를 했는데 운동 한 번 안 하고 17.38%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송 대표의 아들과 딸이 거기서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해가지고 17.38%를 받은 건데, 이거는 15% 이상을 받았으니까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송 대표의 이제 중앙지법에서 송 대표의 이제 공판이 진행이 된 거고, 송 대표가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들은 뭐 돈봉투 사건이 메인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게 있냐면은 먹사연을 통해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라고 그 일종의 뭔가 정책연구소 단체예요. 송 대표가 물론 만들었지만 대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이 먹사연을 통해서 정치자금이 들어갔다. 뭐 대리로,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정치자금을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후원금 500만 원 이상을 넘어서는 금액들을 그 먹사연을 통해서 집어넣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리로 집어넣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또 뭘 보고 있냐면은 그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의 그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이 여수에서 활동하는 그 회장 한 명이 있는데, 사업가 한 명이 있는데, 박용화 씨라고, 박용화 전 그 여수상공회 회의소 회장인데, 이 사람이 송영길 대표의 최측근, 당시 당대표 당시에 했던 그 최측근을 통해 가지고 그 로비를 했고, 이 최측근이 소위 말해서 송 대표의 이제 명을 받아서 국토부에 이 방금 말씀드린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 관련돼 가지고 이 소각시설 증설을 일종의 로비를 해서 돈을 4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는 게 이게 혐의예요. 오늘 공판에서 나온 내용은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증인으로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명씩 내세우는데 국토부의 직원을 2명을 내세웠어요. 당시에 2021년 당시에 국토부에서 실제 일을 했던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과라는 곳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산업단지 내에서 이 입지가 제로된 건지, 그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여수를 포함해서 뭐 대불단지도 있고, 뭐 새만금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원들 2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자 한 건데, 참고로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 박용화 회장을 통해서 이 돈을 전달했다고,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같이 국토부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국토부에서 이제 직을 마감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어디로 갔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회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수석전문위원이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그 김한부계 씨라는 사람이 다 국토부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볼 때는 이 김한부계 씨, 민주당의 입당에서 국토부에서 일하다 민주당의 입당에서 교통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 사람이 송영길 대표의 측근이고, 이 측근을 통해서 박용화라는 사람이 그 여수 산업단지 내에서의 그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한 국토부에 로비를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검찰에서 부른 증인들이에요. 그러니 검찰에서 기대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일련의 흐름들이 다 나와길 바라기를, 일련의 자기들의 주장을 그러니까 도와주는 증언들이 나오기를 기대했죠. 근데 오늘 재판정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시작부터 딱 거기에 이제 직원이,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 오전, 그 다음에 직급이 낮은 사람이, 과장이 그러니까 오전, 그 다음에 주무관이, 그 당시 주무관이, 실질적인 일을 했던 주무관이 오후에 나왔는데, 야, 나오자마자 이제 검찰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야, 니 그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당시 그 위원이 전화했잖아. 그 더불어민주당에 그 위원이 전화해가지고 압박한 거 아니야? 너 청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민원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그 취재해가지고 밖에서 하도 취재를 해가지고 감기가 낫질 않네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청탁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 통화가 당연히 이 윗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모셨던 사람으로부터 온 통화가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난 이거 압박으로 느끼질 않았어요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검찰 표정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직접적으로 검찰의 주장에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부른 증인이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팍팍팍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는 압박으로 느끼질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이런 민원 전화는 수두룩하게 온다. 그리고 이 민원 전화 선배긴 하지만 그래 뭐 전화 와서 그냥 넘겼다. 나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 압박 아니었다. 신경 쓰였는데 그건 선배니까 신경 쓰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요. 또 계속 물어봐. 야, 이거 압박이야, 압박. 그랬더니 A씨가 이제 그 주무관이었던 사람이, 국토부 주무관이었던 사람이, 그래, 그 양반은 내가 주무관 시절에 우리과 과장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함께 근무했으니까 신경 쓰여. 근데 근무한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근무한 이후로는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리고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나랑 직급이 워낙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전라남북도를 관장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청장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에 그때 들어가 있었으니까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화가 온 것으로 생각했다. 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묻는데 그에 대해서 난 답한 거야. 그 정도야. 이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야, 그러면 그렇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묻는데 그렇게 답해 주는 거 특별한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 일반인이 전화하고 회사에서 전화해도 난 똑같이 답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근데 이 양반 보니까 이 양반보다 직급이 높았던 그 당시에 그 이제 과장이 있었어요. 실제로 결제를 다 했던 사람. 이 양반도 오전에 나왔는데 이 양반은 뭐랄까요? 이 오후에 나온 사람보다는 공격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얘기해. 자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도 그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그 전문위원 있잖아요. 수석. 그 양반이랑 똑같이 같이 국토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임인 거지. 근데 그 김 씨와 내가 10번 정도 통화한 거 맞아. 근데 이제 통화하면서 그 양반이 진행 상황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전화 받고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반 역시 고향에서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한테 연락했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이렇게 되고 나서 2021년에 어쨌든 로비를 하든 청탁을 하든 압박을 넣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로비는, 소위 말하는 검찰에서 보는 로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021년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이게 실제로 2021년 당시에 그 박 전 회장이 이 여수산업단지에서 폐기물 소각전, 쓰레기 소각 처리 시설을 증강하고 신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개발 계획, 이게 산업단지 내니까 개발 계획이 변경되고 해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허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요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대요. 오늘 내용 보니까. 근데 세 차례 이상 야, 이거 보완해, 이거 수정해, 계속 반려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2021년에 자기가 진짜 원하던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안 됐어요. 그게 통과가 안 됐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찰 주장대로라면은 통과가 돼가지고 로비가 통했어야 되는데 로비가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언제 통과된 줄 아세요? 윤석열 정권 탄생하고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석에 이제 수의를 입고 있는 그 카키색 수의를 입고 있던 송영길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변호사니까 증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니야, 이 계획은 내가 당대표를 그만둔 뒤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승인된 거다. 알고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공무원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고 말하는 거야. 그 당시에 몰랐다고. 왜? 공무원들은 자기 너무 바쁘고 자기 그 사업을 떠나는 순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건이 터지고 나서 좀 찾아보고 검찰 조사 받아야 되니까 그때야 아, 이 사업이 통과가 됐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송영길 대표 측 변호사들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야, 검찰에서 니네들이 이거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됐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없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6시간 동안 재판장에서 있으면서 느낀 바도 뭐냐면은 그래, 저 정도 위치에서 국가적으로 국가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고 로비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고. 본인들도 계속 그런 톤으로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런 결과물이 나왔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검찰에서는 계속 뭔가 어쨌든 요거는 이 김 씨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김 씨가 국토부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민주당 국토교통 수석 전문위원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야, 니네들이 이 김 씨가 송영길 대표의 그 청탁을 받아서 야,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한 거 아니야? 라고 계속 니네들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말하죠. 요게 오늘 6시간 동안 있었던 10시부터 4시까지 있었던 재판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바대로 저는 이제 나와서 저희 이제 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아, 내가 이렇게 가이드를 잡았고 내가 이렇게 취재를 했으니까 오늘 공판 현장에서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쓰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미. 이제 기사 나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제목도 송영길 공판에서 나온 국토부 직원의 다른 답변, 압박을 느끼지 않아.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리고 이제 부제도 공판 현장, 검찰, 민주당 척탁 아니냐 반복 질문, 고향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쓴 건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집에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오늘 생각한 게 뭐냐면은 구독자가 물론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진짜 많이 늘더라고요. 이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 야, 막 구독자 막 댓글 막 와, 이 재미에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또 찍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게 근간이죠. 오늘 제가 진짜 놀란 게 기자들이 기사를 빨리 써요. 근데 제가 좀 늦게 쓰는 편이에요. 저는 이것저것 고민하고 이제 순서 잡고 오늘의 핵심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현장이 마감되고 나면 한 2시간 이내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시 한 10분, 4시 한 5분께 현장이 마감이 됐으니까 제가 6시 10분에 오늘 기사를 송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가 이제 나온 시간이 6시 반이거든요. 저희 부장이 20분간 이제 데스킹 한 다음에. 근데 오늘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은 기사들이 이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첫 번째 증인 끝나고 기사가 나오고 두 번째 증인 끝나자마자 기사가 나오고 그 중간에도 기사가 계속 나와요. 오늘 송영길 대표의 관련 기사가 한 50개 이상 나온 것 같아요. 네, 50개 이상 나왔죠.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네요. 지금 8시 반인데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진짜 오늘 기자들 좀 있었어요. 이게 기자들 법조 기자단 내에서 아무튼 조금 있었어요. 이제 적지 않았어. 기사가 여러분 지금 50개 이상이 나오니까 기사들이 적지 않았죠. 오늘 더더욱이 오전 10시 10분에 같은 시간에 돈봉투 사건 또 다른 이제 그 돈봉투를 받고 전달했다는 뭐 이성만, 그다음에 윤관석 이런 사람들의 중심이 돼가지고 또 다른 공판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쓰려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는 뭐냐면요. 그래요. 제가 다른 취재하면서 이 돈봉투 사건은 제가 취재하면서 윤관석 의원 전 의원 취재하면서 윤관석 전 의원이 돈봉투를 받고 전달했다. 요걸 시인을 한 상황이니까 요건 차치하더라도 요건 당연히 잘못했으면 받아야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300만 원짜리 20개라고 말하고 있고 윤관석 의원은 100만 원짜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것도 앞으로 지난하게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제 기사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현장에서 제 옆에서 기자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송영길 대표의 이제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고 변호사도 많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이 저도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제목이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이제 오전 재판 끝나고 기사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목이 이거예요.
전관이 수차례 민원, 송영길 재판서 인하거 청탁, 정황 증언. 이게 나왔어요. 이 친구 기사 잘 쓴 친구인데 아무튼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내용 보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제목이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송영길 재판서 인하가 청탁 정황 증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정황 증언이 여러분 뭐냐면은 제가 제 기사에도 썼듯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토교통 수석 전문위원인 김모 씨랑 김한부계 씨랑 그 국토교통부의 팀장, 그러니까 과장으로 있던 직원이랑 10차례 통화했다. 요걸 바탕으로 이 민원이 실제로 정황이 이루어졌고, 요런 취지의 바탕으로 해서 인허가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정황 증언이 나왔다고 이렇게 제목을 빡 박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기사가 그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기사들이. 여러분 기사들이 연합뉴스 이후에 보도들이 SBS 정관이 수차례 민원, 송영길 재판소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 똑같아 그냥. 제목도요. 그리고 뭐 글로벌 경제 여기는 뭐 들어오지도 않는 곳인데 그냥 이렇게 썼네요. 송영길 재판소 인허가 청탁 증언 나와. 조선일보 국토부 공무원 민주수석 연구 수석 전문위원 10차례 민원 전화. 이렇게 제목 뽑았고. MBC 송영길 재판소 국토부 공무원 증언 수차례 전관 민원 전화. KBS 전관이 잘 검토해달라 민원 송영길 재판 인허가 청탁 정황. 글로벌 이코노미 여기도 안 들어온 곳인데 송영길 측 여수국가 산단 소각장 증설 인허가 청탁. 데일리안 국토부 장관이 수차례 전화 송영길 재판소 인허가 청탁 정황. 동아일보는 다른 기사군요. 네. 머니투데이 송영길 인허가 청탁 정황 법정 증언 나와. 아시아투데이 송영길 재판소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 머니투데이 MBN 송영길 재판소 국토부 공무원 수차례 민원 정탁 정황 증언. 여러분 계속 다 그래요. 다 모든 언론들 다 그렇게 썼어요. TV조선 송영길 재판소 전관이 수차례 민원. 이건 그래도 이거 반론까지 그래 적었네요. 점점점 해놓고 영향력 행사 아니야 이런 거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기사가 수십 개가 나왔는데 여러분 연합뉴스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고 쓰니까 다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해요. 열심히 타이핑 치고 열심히 보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취재를 해요. 그럼 열심히 취재를 했으면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고 검찰에서 이 증인을 내놓음으로써 어떤 의미를 갖고 자기들의 주장을 어떻게든 이렇게 펌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걸 그런 부분들을 탁탁탁 짚어주면서 이 재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어쨌든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더라도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국토부 직원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는 압박을 느껴서 이게 실제로 청탁과 로비로 간 거야. 그러니까 4천만 원 받은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흐름 자체를 국토부 직원이 오전과 오후랑 여러분 정확하게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고.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지역을 애착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다른 경우도 왕왕 있다고. 되게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나온 이 기사들 제목들 다 보세요. 이게 뭐야. 재판 제기한 송영길 기업인 청탁받고 민원 해결 증언 나왔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바는 이게 송영길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옹호하고 뭐 부인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공판장에서 증언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요 핵심이 이 혐의에 따라서 이런 증언이 나왔으니까 요 정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그대로 짚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 이렇게 쓰냐고요. 아휴,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경우를 왜 다시 느끼냐면은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을 작년 8월부터 7월부터 계속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공전된 기간도 있긴 한데 지난달 21일 날 4월 21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피고인 마지막 신문이 있었어요. 이제 검찰의 주신문이 쭉 있었고 변호인의 마지막 신문이 있었고 결심 공판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건데 그때도 한 20여 개 언론사가 쫙 들어와 있었어요. 되게 그 수원지법 굉장히 큰 데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했어요. 정말 되게 늦게까지 했어요. 막 늦게까지 했는데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증언했어요? 나는
이재명을 엮으려고 사실상 김성태와 방용철이 검찰에서 검찰 세미나실이라 불리는, 그러니까 창고라고 적힌 1313호 그 건너편에 창고라고 적혀 있는 방에서 세미나를 했고,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세미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김성태와 방용철을 보필하는 쌍방울 직원들이 와가지고 연어회도 올려놓고 회덮밥도 올려놓고 소주도 한 잔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증언을 했어요. 왜? 이재명을 엮기 위한 이런 흐름들을 했다는 거 증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완전 영화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울, 제가 언젠가 이 쌍방울 대나무 의혹은 제가 한번 또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이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쌍방울의 김성태라는 회장이 그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에 방북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300만 불을 대납했다는 게 주된 요지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의 사업에 대해서 500만 불을 또 대납했다는 게 주된 요지예요. 그러니까 도합 쌍방울에서 800만 불을 북에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핵심은 뭐야? 이재명 대표 당연히 부인하죠.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증언을 바꿨어요. 원래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가 6월 달에 증언을 바꿨는데, 한 달 뒤에 자기의 증언이 검찰의 회유와 김성태의 회유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고백을 하고 옥중 노트와 제가 단독 보도한 그 옥중 노트, 그리고 뭐 옥중 서신, 이런 걸 통해서 알리긴 했는데 한 번도 자기 입을 통해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진짜 재판 마지막이 돼서야 변호인 신문이 돼가지고 마음껏 이런 얘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드디어 법정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그러니 제가 여러분 익히 저는 옥중 노트를 봐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직접 듣는데, 와, 이거 큰일 났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흥분된 아드레날린이 약간 과다 분비되고 밥을 못 먹는 상황에서 그걸 다 써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팀장에게 얘기하고 나 이렇게 쓰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 선배, 진짜 와 이거 난리 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썼죠. 근데 여러분, 그날 그 기사가 정말 막 몇십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20여 개 언론사가 거기에 있었는데 저처럼 쓴 언론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 내용 자체를 쓴 것도 없고, 썼더라도 그 기사에 정말 보이지도 않게 마지막에, 그리고 제목은 이상한 걸로 붙이고. 그러니 이날 이 기사가, 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트윗하고,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여러분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 기사를 리트윗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검찰에서 그 다음날 입장 발표를 해. 이화영의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 기사에 대해서는 멘트를 안 하죠. 근데 다만 제 기사를 통해서 이게 알려진 거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반론을 하니까 또 막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또 검찰발로 기사를 쫙 써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 물론 그 사이에 여러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다루긴 다뤘어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총선 후에 처음으로 꾸려진 이 최고지도 회의에서 이거는 국기문란이라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최고위원들이 이걸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검찰에서 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검찰이 아니라 이제 법조로 이제 온 지 1년 10개월 됐는데, 그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막 이렇게 잘 흐름이 안 보이는데, 요 근래 좀 공판 열심히 취재하고 제 스스로 머릿속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1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툭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조금은 오늘은 이제 조금은 이제 보였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누구를 옹호하고 자시고 하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캐치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사지가 들려 나오는데 아무도 안 썼어요. 근데 나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양반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지가 들려서 나오는 거야. 그거.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공판에서 김건희 최은순이 438번 이름이 불린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상징적이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어진 내에서 열심히 기사 쓰고, 열심히 또 이렇게 후기 영상 찍고, 그리고 이제 친일파 관련돼서, 애국지사 관련돼서 온 힘을 다해서 좀 이렇게
현충원에 안장돼 그 친일파들 다 파묘하는 그날 때까지. 예. 아무튼 오늘 하루 8시 40분이네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밥 먹고 이제 운동 가야죠. 애쓰셨습니다.